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수술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딸과 사위는 소리쳤다. 우리가 어머니 간병인도 아니고요. 나는 전화기를 들어 은행에 2통의 전화를 걸었다.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다. 변호사에게는 48시간 안에 내 집에서 나갈 것을 통보하라고 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딸이 나를 그런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40년간 서울중앙병원 병동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순간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내가 내 침실 바닥을 기고 있었다. 수술한 무릎이 욱신거렸고 움직일 때마다 수술 자국이 당겨왔다.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고 다시 한번 소리쳐 부를 힘조차 없었다. 엄마, 뭐 하세요? 수진이가 문가에 서서 다가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다. 20분이나 불렀는데 나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진통제도 먹어야 해. 밑에서는 안 들리는 거 아시잖아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보란 듯이 시계를 쳐다봤다. 우리 1시간 뒤에 최서방이랑 병원 이사회 분들하고 저녁 식사 있어요. 나는 저녁 식사에 대해 몰랐다. 그들이 전슬관절 치환술 후 나를 돌봐주기로 했을 때 아무도 내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그 수술은 나 자신을 돌볼 틈이 없어 몇 년이나 미뤄왔던 것이었다. 미안하구나. 마치 내가 20살이고 남의 계획을 방해한 죄인인 것처럼 저절로 사과가 튀어나왔다. 수지는 마지못해 나를 화장실까지 부축했다. 능숙하고 전문적이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내가 젊은 간호사들에게 환자를 대하는 법을 가르쳤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손목에서는 내가 지난 설날에 선물했던 그 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입고 있는 원피스도 새로 산 디자이너 제품이었다. 그들 집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가 몇 년간 모은 돈과 나중에 우리가 애써 모른 척했던 긴급 자금이체로 사들인 것들이었다. 수진이 나를 다시 눕혔을 때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최서방이 흠잡을 데 없는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여긴 괜찮아? 그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야. 수진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좀 갖다 줘. 난 화장도 못했어. 또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3시간도 안 지났잖아. 시간 딱 맞았어. 그녀가 잘라 말했다. 나는 누워서 그들이 마치 내가 방에 없는 사람처럼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번 주 내내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짧은 대화, 서로 주고받는 눈짓, 한숨. 사소한 것들이 쌓여 큰 무게가 되었다. 내가 지불게 나는 침대 옆 탁자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가만히 계세요. 최서방이 퉁명스럽게 약병과 물컵을 건넸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아이들용 안전뚜껑이 열리지 않았고 약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알약들이 마룻바닥에 쏟아져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갔다. 이게 대체 뭐야? 최서방이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더는 못 참겠네. 무슨 일이야? 수진이 돌아왔다. 어머니가 약을 다 쏟으셨어. 나 이럴 시간 없어. 나는 사과하며 바닥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무릎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만. 수진이 날카롭게 나를 제지했다. 수술 부위 터져요. 다시 병원 가야 한다고요. 미안하다. 나는 속삭였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 터져 나왔다. 마치 몇 년간 억눌렀던 것이 마침내 분출구를 찾은 것 같았다. 우리가 이번 주에 뭘 포기했는지 아세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수술 3건을 미뤘고 최서방은
중요한 회의 2개를 놓쳤다고요. 최서방은 차갑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는 어머니 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병인은 더더욱 아니죠. 평생 남들만 돌봤잖아요. 수지는 마치 엄마가 아닌 장애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왜 우리가 당신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각자 커리어가 있다고요. 모두가 전설적인 김수간호사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간병인인 줄 아세요? 그들은 거의 동시에 말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얼어붙었고 모든 것이 대낮처럼 명확해졌다. 이건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었다.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심으로 몇 년간 이 상처를 키워왔던 것이다. 나는 이 집을 살 때 보태준 계약금, 한 푼도 남김없이 대주었던 딸의 의대학비, 혹시 모르니라며 보내줬던 수많은 돈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15년 전 병실에서 세상을 떠난 남편 민준의 말이 생각났다. 은수가 사랑과 존중은 가족한테서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손의 떨림이 멈추고 눈물이 말랐다. 이상한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공허함이 아닌 질서였다. 나는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뭐 하세요? 변화를 감지한 수진이 경계했다. 중요한 전화 2통만 할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는 어서 가보렴. 내 걱정은 말고. 그들은 눈을 마주치더니 떠날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나갔다. 11시쯤 돌아올게요. 최서방이 말했고 문가에서 수진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분명 나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30년 동안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계좌관리팀 강 부장님과 연결 부탁드립니다. 긴급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떨지 않았다. 강 부장입니다. 박수진과 최진혁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동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제 개인 계좌에 대한 접근도 차단해 주십시오. 김은숙 여사님, 이례적인 요청이십니다. 확실하십니까? 그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나이 든 고객들이 보통 이런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지는 않았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카드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의 출금 내역 전체를 준비해 주시고 그들 계좌로 가는 모든 자동이체도 취소해 주세요. 우리는 신원 확인 절차, 비밀번호, 확인 질문 등 모든 것을 거쳤다. 그는 즉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나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다. 한남동 24번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금. 이번 달에 납입되었나요?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강 부장이 마침내 말했다. 3개월 연속 연체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나를 짐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3사람 명의로 된 집에 대한 대출금조차 연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 심사를 통과하기 쉽다는 이유로 공동명의를 유지했던 집이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모든 이체 중단, 접근 차단. 내역서는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전화기를 탁자 위에 놓고 심호흡을 몇 번 했다. 무릎의 통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몇 년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육체적 고통은 그저 소음에 불과했다. 나는 보행기를 짚고 일어나 설명서대로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 속의 나를 마주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축 처진 어깨, 모두에게 든든하고 믿음직한 김수간호사였던 내가 언제부터 몸이 아프다고 사과하는 이런 여자가 되었을까? 이제 그만. 나는 방으로 돌아와 앉아 전화기를 무릎 위에 놓았다. 첫 번째 전화는 끝났다. 두 번째가 시작될 차례였다. 나는
연락처를 열어 한태준 변호사를 찾았다. 녹색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댔다. 신호가 갔다. 한 변호사는 마치 내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바로 받았다. 김은숙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한 변호사님. 나는 마치 종이를 읽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거주를 중단시키고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통보서요. 기한은 48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가 안경을 벗고 콧대를 문지르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아주 강경한 조치입니다, 여사님. 설명하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는 건 어떨까요? 한 변호사님. 나는 내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야간 근무 시절 이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목소리였다. 그들에게는 몇 년의 시간과 내 돈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공동 소유자이고 그들은 3개월째 대출금을 내지 않았어요. 제 계좌 접근은 차단되었습니다. 내용 증명과 함께 퇴거 통보서가 필요합니다. 수령 확인증도 받아야 하고요. 받지 않으면 등기우편과 이메일로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무상 사용 종료 및 퇴거 요구 통보서로 처리하겠습니다. 경고하는데 만약 그들이 버티면 법원과 집행관을 통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경계선은 지금 그을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퀵서비스로 전달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업무적인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여사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요. 나는 그 말을 내뱉은 후 내 안의 고요함에 스스로 놀랐다. 우리는 주소, 신분증, 위임장, 그리고 그들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나올 경우를 대비한 나의 의료 기록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더 전화기를 든 채 구부정하게 앉아 옆방 벽시계가 조용히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도 그들의 웃음소리도 비싼 옷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나의 규칙적인 숨소리뿐이었다. 나는 보행기를 짚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닦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한 뒤 연민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마치 정직한 진실이 필요한 환자를 보듯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이 집에서 단 하룻밤도 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 및 상자에서 서류, 처방전, 보험증서가 든 봉투를 꺼냈다. 간호사의 습관이었다. 모든 것을 손 닿는 곳에 두는 것. 그리고 연락처를 스크롤해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을 눌렀다. 미란아, 나야. 부탁 잘 안 하는 거 알지? 목소리가 쉬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도움이 필요해. 어디야? 불필요한 질문은 없었다. 수진이네 집. 혼자 있어. 20분만 기다려. 미란이가 마치 진단을 내리듯 말했다. 그리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녀는 더 빨리 도착했다. 현관에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한 번의 눈길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 충분했다. 세상에, 은수가. 누가 널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그들은 어디 갔어? 저녁 식사하러. 내가 대답했다. 설명은 불필요했다. 미라는 내가 몇 년간 애써 외면했던 것을 항상 꿰뚫어 보았다. 그럼 짐 싸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녀는 가장 고집센 환자들도 따르게 만드는 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내 약들을 파우치에 담고 압박 스타킹을 배낭에 쑤셔 넣고 서류는 별도의 파일에 정리했다. 나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찡그리지 않으려 했으며 보행기를 꽉 잡았다.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보고서처럼 짧고 간결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무례함, 우리가 간병인도 아니고라는 말, 은행에 건전화, 3개월의 연체, 한 변호사에게 한 부탁까지. 미라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출금 연체건은 결정적이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시기도 적절했어. 더 갔으면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 거야.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거의 어린애처럼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네가 들었을까? 그녀가 비난 없이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믿으려고 했잖아. 이건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들은 친절함을 약함으로 착각할 뿐이지. 차 안에서 나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몸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힘든 심폐소생술이 끝난 후에 야간 당직실처럼 아주 조용해졌다. 모두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아침까지 버틸 수 있었다. 미란의 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이으래 그렇듯 단순하고 편안했다. 손님방의 넓은 침대, 적당한 높이의 협탁, 따뜻한 불빛의 스탠드, 구수한 된장찌개와 보리차 냄새가 나는 부엌의 깨끗한 식기들. 그녀는 내가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고 베개를 바로잡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제야 나는 꽉 쥐었던 주먹을 폈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으려는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오래된 우물에서 길어올린 것처럼 깊고 무겁고 정직한 눈물이었다. 다 쏟아내. 미란이 내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옆에 앉아 속삭였다. 내일은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거야. 나는 수건 끝으로 뺨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침대 옆 약통에 아침 알람을 맞추고 물과 전화기가 손 닿는 곳에 있는지 확인한 후 자기 가족에게 전화하러 부엌으로 갔다. 그녀에게는 항상 자기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누워서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를 듣다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전화기가 은행에서 온 알림으로 반짝였다. 공동계좌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무음 버튼을 눌렀다. 방의 어둠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밤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오직 아침만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아침 10시 정각에 그들의 초인종이 울릴 것이고 서류 봉투를 든 사람이 그 층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48시간 첫 서명과 함께 카운트다운은 시작될 것이다. 끈질긴 벨소리에 잠이 깼다. 전화기가 협탁 위에서 초조한 참새처럼 펄쩍 뛰고 있었다. 미란의 시계는 10시 5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화면에는 20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와 수진, 최서방에게서 온 수많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가장 최근 것은 1분 전에 온 것이었다. 어떤 남자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한 변호사의 퀵서비스가 도착했구나. 아침부터 먹어. 미란이 내 손에서 부드럽게 전화기를 가져가며 말했다. 전쟁은 그 다음이야. 그녀는 나를 부엌에 앉히고 오믈렛과 토스트가 담긴 접시를 밀어주며 차를 따라주었다. 이런 소박한 보살핌은 그 집에서는 물론 내 집에서도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마치 당직 중 호출 사이사이에 먹는 것처럼 천천히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은 말보다 힘이 더 중요했다. 무서워? 미란이 내 숨소리를 들으며 물었다. 무섭고 또 가뿐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마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아. 그런데 아직 몸은 그걸 실감하지 못해서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모르는 느낌이야.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피커폰으로 받아. 나는 녹색 버튼을 눌렀다. 엄마, 어디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갈라졌다. 어떤 변호사라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와서는 48시간 안에 집을 비우라고 해요. 은행에서도 전화 왔어요. 카드가 안 된대요.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가 내 간병인이 아니듯 나도 너희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서류는 합법적이고 계좌는 내 것이지. 아파트는 우리 공동명의지만 너희는 3개월 연속 대출금을 내지 않았어. 어머니, 어디서 그런. 최서방이 끼어들었다. 이미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 변호사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권리 없어요. 권리도 있고 근거도 있어. 내가 대답했다. 너희는 높은 연봉을 받는 성인들이니 알아서 해결하겠지. 통보는 받았으니 이제 절차대로 해. 어제 일 때문이죠? 수진이 톤을 부드럽게 바꾸려 했지만 그 안에는 익숙지 않은 두려움이 묻어났다. 우리가 좀 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엄마, 돌아오세요. 어른답게 이야기해요. 나도 어른답게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말했다. 나는 내 집에 있어. 어디요? 순간적으로.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 집에. 나는 미란과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도 너희 자신이나 챙겨. 누가 부추겼군. 최서방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미란 이모죠? 그 이모가 어머니를 충동질한 거야. 나를 충동질한 건 어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친 너희의 말과 행동이야. 내가 말했다. 우린 소송할 거예요. 수진이 침묵을 견디지 못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후회한 일이 많아. 나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경계선을 그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전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예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숨이 더 깊게 쉬어지는 것을 느꼈다. 잘했어. 미란이 뜨거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이제 먹어. 그리고 운동해야지. 우리는 짧은 재활 운동을 했다. 무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구부리고 펴고 호흡하고 얼음찜질을 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내가 무릎에 찜질팩을 올리고 창가에 앉아 있을 때 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고 드립니다. 그는 아침 회의처럼 간결하게 말했다. 통보서는 박수진 씨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수령 확인 서명도 받았습니다. 최진혁 씨도 동석했고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예의는 지켰습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확인서를 작성했고 문은 바로 열어주었으며 서류 내용도 읽었습니다. 사본은 여사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법적 절차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마워요, 한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제 주치의에게 연락하거나 제 동의 없이 서류를 떼려고 할 경우에 대비한 신청서도 준비해 주세요. 이미 작업 중입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여사님, 계획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뒤이어 은행에서 알림이 왔다. 제3자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시스템은 내가 마침내 내 삶에서 확립하기로 결심한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조용. 미란이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들려? 비명은 끝났어. 이제 협상 단계거나 압박 단계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나는 불가침 단계지. 내가 중얼거렸고 우리 둘 다 피식 웃었다. 오후가 되자 전화기는 다시 살아났지만 진동은 뜸해졌다. 메시지 내용은 비슷했다. 협박했다가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흥정했다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미라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나를 점심 식탁에 앉혔고 나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내 자신을 위해 결정할 권리와 함께 식욕도 돌아온 것이다. 있잖아. 내가 감자를 작은 깍둑썰기로 자르며 말했다. 아침 내내 내가 그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변명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마치 머릿속에서 남에게 편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오래된 버튼이 꺼진 것 같아. 꺼진 게 아니야. 미란이 반박했다. 네가 누르기를 멈춘 거지.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무심코 쳐다보다가 멈칫했다. 강지연 원장.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였다. 그녀는 지금 내가
예전에 환자들을 수술 후에 보내곤 했던 재활 전문 병원의 원장이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김은숙 선생님, 예고 없이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강 원장의 목소리는 낮았다. 오늘 좀 이상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따님이 오셔서 입원 병실을 문의하더군요. 인지 기능 관찰이 필요하다면서요. 선생님께서 요즘 혼란스러워하시고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선생님은 워낙 그래서 직접 전화드려봤어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강 원장.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전화 줘서 고마워요. 혹시 누가 저 없이 무언가 수속을 밟으려 하면 받아주지 마세요. 어떤 문의든 저와 직접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고는 이미 딱딱한 업무 톤으로 덧붙였다. 원무과와 의사들에게 전달해 놓겠습니다. 선생님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눴다. 미라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입술을 꽉 다물었다. 압박이네. 그녀가 말했다. 의심을 심는 계획으로 빠르게 전환했어. 하지만 우린 준비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삶에 대해 우리라고 말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무섭지 않았다. 나는 수첩을 꺼내 습관처럼 적었다. 은행, 완료, 변호사, 완료, 재활병원, 통보 완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위임장, 재검토, 의료대리인, 지정이라고 썼다. 누구에게 부탁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12시간 근무를 마친 것보다 더 지쳐 있었다. 머리는 윙윙거리고 무릎은 욱신거렸지만 내면은 안정적이었다. 마치 힘든 수술 후 산소호흡기를 떼고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을 때의 병실처럼. 아직 힘들지만 스스로.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미란이 설거지를 하고 복도 불을 껐다. 아파트는 너무 조용해서 창밖 정류장에서 막차 버스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그리고 그 정적 속으로 갑작스럽고 끈질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미라는 즉시 몸을 일으켜 손가락을 들었다. 움직이지 마. 그녀는 직접 현관문 렌즈로 다가가더니 체인 안전고리를 살짝 열었다. 나는 이미 진단을 내린 의사 같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누구야? 나는 입모양으로만 물었다. 미란이 돌아보며 나만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 그리고 제복 입은 남자 둘이랑 같이. 미라는 체인 안전고리를 건 채로 손바닥 하나 들어갈 만큼만 문을 열었다. 먼저 보고 나서야 들여보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처럼. 안녕하세요. 수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엄마를 만나야겠어요. 지금 의식이 혼미한 상태라 의료적 조치가 필요해요. 두 분도 안녕하세요. 미란이 정중하지만 서늘하게 말했다. 제 손님은 의식도 명료하고 당신들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 중 한 명, 깔끔한 수염을 기른 젊은 남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수술 후 노인이신데 방향감각 상실 가능성과 위험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임무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송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술 자국이 당겨오는 것을 느끼며 보행기를 짚고 일어섰다. 하지만 문이 손가락 하나만큼 열리자 두려움은 이상하게 사라졌다. 열어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보게 해줘. 미란이 안전고리를 풀고 어깨너비만큼 문을 열어젖힌 뒤 나를 가리지 않고 옆으로 비켜섰다. 수지는 순간 당황했다. 나는 깨끗한 잠옷 차림에 머리는 정돈되어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다. 엄마. 그녀는 남들 들으라는 듯 재빨리 다정한 톤으로 바꿨다. 걱정했잖아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셨으면 해서요. 너희가 걱정한 건 너희 카드와 평판이겠지.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상태는 여기 보시는 그대로예요. 구급대원 중
젊은 사람이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마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언제인지를 이해하는지 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듯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김은숙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여긴 오미란 씨 아파트입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수술한 지 일주일 됐고 통증은 견딜만 합니다. 진통제는 시간에 맞춰 먹고 있고 체온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의식 혼미는 없어요. 그래도 상태 확인은 규정상해야 합니다. 나이든 다른 대원이 끼어들었다. 혈압, 산소 포화도, 맥박이요. 저희가 강제로 데려가진 않지만 위험이 있다면 환자 동의 없이 의심스러운 요청을 이행하신다면 당신들 커리어에 위험이 있겠죠. 미란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기 의료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의식도 명료하고요. 상태 확인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송은 진술이 없다면 거부하겠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다가서자 복도에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엄마, 지금 약 기운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뭘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우린 그냥 도우려는 거예요. 진통제는 이틀 전에 줄였어.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수진아, 정신은 최근 몇 년보다 더 똑똑해. 젊은 대원이 혈압계 화면을 돌려 내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끼웠다. 혈압 정상, 산소 포화도 98. 그는 클립을 빼며 중얼거렸다. 의식은 명료하지만 의사 진단은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수진이 즉시 말을 받았다. 병원에서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움찔했다. 복도에는 한 변호사가 코트를 활짝 연 채 도장이 찍힌 서류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구급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김은숙 여사님의 변호사입니다. 여기 오늘 자로 발급된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유지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3자에게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개인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신청서입니다. 그는 구급대원들과 걱정하는 딸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수진이 얼굴을 붉혔다. 우리 계좌를 동결할 권리는 없었어요. 그 돈은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저거였구나. 나는 소리 내지 않고 생각했다. 방문의 이유가 가면을 벗고 큰 소리로 제 발로 찾아왔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노후 자금으로 남의 빚을 갚아주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구급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절차는 지켜졌고 남의 집안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나이든 대원이 헛기침을 했다. 저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강제로 이송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께서 이송을 거부하시면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록하세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수진이 입술을 실처럼 가늘게 만들며 속삭였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엄마. 소송할 거고 모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되겠지. 나도 동의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 서류상으로도 알게 될 거야. 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길을 막았다. 이후의 모든 문의는 저를 통해 하십시오. 그는 더 용감한 사람이라도 감히 맞서기 힘든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르신에 대한 압박 및 시민권 행사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시길 조언합니다. 문이 닫혔다. 안전고리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미라는 잠시 더 현관의 소란에 귀를 기울이다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살아있어? 기분은 별로야. 나는 침대 끝에 주저앉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살아남을 거야. 몇 년간 나를 지탱해왔던
어떻게든 다시 좋아질 거야 라는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 소리 없이 끊어졌다. 그냥 사라져버렸다. 나는 앉아서 숨을 쉬며 이 감정에 상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모든 상실에는 눈물과 시간이 필요하고 내게는 추가로 정해진 생활 습관, 무릎에 얼음찜질, 제때 먹는 약이 필요했다. 밤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지나갔다. 나는 힘든 당직 근무 후처럼 일찍 잠들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불안감에 잠을 깨지 않았다. 아침에 미란이 주전자를 올릴 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모르는 신의 번호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김은숙 선생님. 익숙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의 목소리, 이성훈 박사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를 받았다. 김은숙 선생님. 이성훈 박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직접 전화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따님이 끈질기게 진료 기록과 진통제 처방 내역을 요구하면서 수술 후 인지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암시를 하더군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 의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침묵. 그럼 차트에 기록해두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선생님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김은숙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15년간 알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사 무능력 상태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나는 말했고 내 안의 소음이 한 톤 낮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는 내 사람들이 전화했다. 동네 병원 의사, 우리 병원 수간호사, 심지어 집 앞 약국의 약사까지. 따님이 선생님 처방전에 대해 묻던데 괜찮으신가요? 나는 각자에게 차분하고 명료하게 대답했고 모든 대화는 내게 지지대의 한 조각씩을 돌려주었다. 동정이 아니라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점심때 한 변호사가 불필요한 서두 없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여성 공증인이 들어왔다. 미란이 차와 쿠키를 내왔지만 일은 지체할 수 없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다. 첫째, 이전에 박수진, 최진혁 씨 이름으로 발급된 모든 위임장을 철회합니다. 재정, 의료, 대리권 모두요. 둘째, 새로운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는 위임장입니다. 미란이로 할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미라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지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선생님의 개인 서면 동의 없이는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모든 관련 기관에 보냅니다. 넷째, 위조 서명이 담긴 서류가 통과되지 않도록 은행과 부동산 등기소에 통지합니다. 다섯째, 유언장입니다. 우선 초안만 작성하고 세부 내용은 나중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참을성 있게 소리 내어 읽으며 조항들을 설명했다. 나는 수액줄의 매듭을 확인하듯 내 이름의 각 글자를 확인하며 서두르지 않고 서명했다. 유언장 차례가 되자 한 변호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결정은 여사님 몫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박수진 씨가 주 상속인입니다. 나는 말없이 미란을 바라보다가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산의 일부는 우리 병원의 젊은 간호사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며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제 이름을 딴 장학금이요. 한 변호사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소리를 위해서는 나이와 학업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달린 적립식 계좌를 만들어주세요. 부모가 처분할 권리는 없게 하고요. 유언대용 신탁과 조건을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한 변호사가 확인했다.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는요? 나는 왠지 모르게 미소 지었다. 강지연 원장 딸에게 주었으면 해요. 그 아이가 올해 간호학과에 입학했거든요.
특정 유증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공증인이 눈을 들었다. 모두 맞습니까? 마지막 장이 바삭 소리를 내며 도장 아래 놓였을 때 나는 마치 길고 힘든 근무를 마친 것처럼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다리는 솜 같고 머리는 윙윙거렸지만 내면에는 질서가 잡혀 있었다. 안전 문제가 남았습니다. 한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강제 입원 시도, 압박, 서류 위조 가능성 등이요. 경찰에 신고서를 준비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특정 행위 금지, 접근 금지, 야간 통화 금지 등을요. 너무 과한 건 아닐까요? 나는 습관처럼 물었다. 과한 건 그들이 이미 한 짓이지.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서류는 그냥 내 경계선 주위에 세우는 벽일 뿐이야. 그들이 떠난 후 정우진이 왔다. 마르고 세심하며 손길이 따뜻한 재활치료사였다. 미란이 나를 계단으로 병원에 데리고 다니지 않도록 그를 설득해 집으로 오게 한 것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동을 했다. 구부리고 펴고 호흡하고 얼음찜질. 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렀고 다리는 불타는 듯 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 일하는 정직한 고통이었다. 잘하고 계십니다. 김은숙 선생님. 정우진이 내 무릎 밑에 롤러를 놓으며 말했다. 일주일만 더 하면 보행기는 지팡이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서 전화기가 반짝였다. 나는 무심코 쳐다보다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수진,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유언장 다시 썼다며. 그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변호사 뒤에 그만 숨고 전화해. 소문이 빠르네요. 정우진이 직업적인 피로감이 섞인 투로 피식 웃었다. 우리 동네가 작잖아요. 은행, 공증인 사무소, 병원, 어딘가에는 모든 걸 아는 이웃이 꼭 있죠. 알라고 해요. 미란이 말했다. 우린 숨길 게 없으니까. 정우진이 떠난 후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였다. 화가 나지 않았다. 즉시 변명하고 설명하고 해결하고 싶다는 익숙한 욕망이 없었다. 마치 낡은 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신 듯한 이상한 기분이었다. 어때? 미란이 내 앞에 큰 찻잔을 놓았다. 수술받은 기분이야. 내가 말했다. 아프지만 옳은 일이었어. 저녁은 금세 찾아왔다. 창밖에는 드문드문 불이 켜지고 집 앞 단풍나무가 잎사귀를 흔들었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짤랑 소리를 내더니 거의 바로 끈질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미라는 말없이 현관문 렌즈로 달려가 잠시 멈춰서더니 나를 돌아보며 눈썹을 치켜들었다. 최서방, 혼자야. 최서방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잠을 설친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셔츠는 비싼 것이었지만 옷깃은 비뚤어져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김은숙 여사님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공식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이건 가족. 은숙이는 아무도 안 만나. 미라는 안전고리를 풀지 않고 내가 복도로 나갈 수 있도록 살짝 비켜섰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는 보행기에 의지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말씀하세요, 최서방. 그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거의 애원하는 듯했다. 저희 지금 시내 호텔에 묵고 있어요. 카드가 안 되고 계좌 접근도 막혔어요.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수진이, 걔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알고 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성인들이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벌이잖아요. 그의 정중함이 무너졌다. 고작 한 번의 다툼 때문에.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는 변명하려는 오랜 습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있는 그대로 말했다.
당신들이 나한테 간병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들의 은행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어야죠. 그는 얼굴을 붉히며 한 걸음 다가왔지만 미란이 말없이 앞으로 나서자 그녀의 눈빛을 보고 물러섰다. 우린 해결할 겁니다. 그는 이미 차가워진 목소리로 억지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경계선을 그은 건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그가 떠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문을 닫았다. 안전고리가 잠겼을 때 내 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온 힘 때문에 떨려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미라는 말없이 나를 안아 부엌으로 데려가 물을 따라주었다. 숨 쉬어. 그녀가 말했다. 나머지는 나중에.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불면이었다. 죄책감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두 명의 성인 전문가가 내 돈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루의 접근 차단만으로 호텔방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답은 불쾌했지만 정직했. 나 자신이 몇 년에 걸쳐 작은 도움과 큰 구원으로 그것을 만들어왔던 것이다. 내가 없으면 그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더 힘들어졌던 건 나였다. 나는 당직 근무 후 믿음직한 동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때처럼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2주가 지났다. 무릎은 말을 더 잘 들었다. 정우진은 의기양양하게 내 보행기를 지팡이로 바꿔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작은 원이었지만 나만의 원이었다. 미라는 내가 서두른다고 잔소리했다. 나는 웃으며 사소한 것들은 그녀의 말을 따랐다. 우리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나 그녀의 집에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때 전화기가 낯선 캘리포니아 번호로 진동했다. 할머니, 저 한솔이에요. 괜찮으세요? 어른과 소년의 경계에 있는 목소리. 저 지금 보스턴에서 서울에 일주일 일정으로 왔어요. 뵐 수 있을까요? 심장이 덜컥했다.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나 지금 미란 이모 댁에 있어. 오렴. 그는 점심 식사 후에 왔다. 키가 더 컸고 눈 밑에는 잠 못 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나를 안았다. 미라는 우리를 부엌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살짝 닫았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그는 말을 더듬으며 당황했다. 제정신이 아니시라고.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셨다고요. 나는 제정신이야.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들이 3개월이나 대출금을 내지 않은 우리 공동명의의 집이었어. 그래서 나가달라고 한 거고. 하지만 왜 그렇게 바로 강경하게 하셨어요? 그는 손에 든 컵을 만지작거렸다. 이야기로 풀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몇 년이나 이야기했어. 내가 말했다. 그러다 나는 바닥을 기면서 화장실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에게서 간병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들이 할머니한테 계좌를 풀어달라고 저보고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한솔이가 부탁하면 할머니가 들어주실 거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래서 왔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계좌는 풀어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건 벌이 아니야. 내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일 뿐이야.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거 진짜예요? 할머니가 다시 쓰셨다는 거. 그가 말을 더듬었다. 유언장이요.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의 일부는 간호사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갈 거야. 그리고 네 계좌에도 들어갈 거고. 부모님이 손댈 수 없도록 조건이 붙어서. 저를 위해서요? 그는 혼란스러운 눈을 들었다. 하지만 엄마는 상속은 권리가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선물이지. 소리치고 약속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신뢰와 존중으로 받는 거야. 너는
항상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줬고 너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는 긴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나를 진심으로 꽉 안았다. 제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떨어지며 고백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제 삶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내가 말했다. 나머지는 차차 해결하자. 시간이 말해주겠지. 저녁에 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할머니 뵌 거 말씀드렸어요. 안 좋아하시네요. 내일 학교로 돌아가요. 사랑해요, 할머니. 나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들고 그의 어색한 10대 향수 냄새와 너무나 어른스러운 미간의 주름을 떠올렸다. 다음 날 한 변호사가 전화해서 그들이 퇴거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하고 소송을 위협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알려주었다. 소문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좁고 특히 의료계는 더 좁으니까. 나는 보고를 듣듯 차분하게 들었다. 히스테리 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른 새로운 현실이었다. 저녁 무렵 미란과 운동을 하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전화기가 다시 한번 반짝였다. 강지연 원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김은숙 선생님, 저희 늘푸른 숲에 내일 좋은 병실이 하나 나옵니다. 원하시면 예약해 드릴게요. 재활 운동과 간병 받으시기에 더 편하실 겁니다. 결정은 선생님 몫입니다. 연락 주세요. 나는 화면을 보며 내 안이 평온하고 거의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직접 가는 것이다. 나는 이미 내라고 답장하기 위해 전화기로 손을 뻗고 있었다. 그때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끈질기게, 연달아, 마치 누군가 내가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초인종 소리가 끈질기게 정적을 깨뜨려 내 손가락이 떨렸지만 미라는 그저 현관문 렌즈에 눈을 대고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문 잘못 찾았나 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자, 아침에 가야지. 아침에는 모든 것이 연극이나 소란 없이 단순하게 진행되었다. 현관 앞 택시, 미란이 정성껏 싸준 내 가방, 단단한 서류철에 담긴 서류들, 늘푸른 숲에서는 우리를 가족처럼 맞아주었다. 접수처에는 웃는 얼굴에 윤서연이 있었다. 예전에 내 병동에서 풋내기 간호사로 근무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재활센터의 실장이었다. 김수 간호사님, 그녀가 나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웃었다. 환자분이라고 부르려니 어색하네요. 하지만 정원이 보이는 가장 좋은 병실로 준비했어요. 그냥 김은숙이라고 불러줘요. 나는 대답했고 내 안에 갑옷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병실은 정말로 밝았다. 창문은 소나무 숲을 향해 있었고 보행기를 위한 길은 평평했고 손잡이는 알맞은 높이에 있었다. 정우진은 점심 식사 후에 나타났다. 자, 김은숙 선생님, 그가 롤러를 손에 들고 돌렸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왼발에 숨들이쉬고 오른발에 내쉬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뒤에는 지팡이입니다. 첫날은 일정대로 지나갔다. 호흡, 얼음찜질, 알람에 맞춘 약, 간단한 식사, 복도를 짧게 걷는 산책, 10걸음마다 누군가의 이야기, 남의 고통과 남의 승리가 있었다. 나는 문득 이 평범하고 정직한 노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다. 모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 내딛는 나 자신의 작은 발걸음들. 저녁에 강지연 원장이 흰 가운에 평소처럼 생기 있는 미소를 띠고 잠시 들렀다. 벌써 지휘하고 계시네요. 그녀가 윙크했다. 간호사실에 일러뒀어요. 선생님 동의 없이는 가족 측의 어떤 행동도 받아주지 말라고요. 고마워요, 강 원장. 내가 말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셋째 날이 되자 눈에 띄게 좋아졌다. 무릎은 일정하게 쑤셨지만 견딜만 했고 움직임은 더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침대 끝에 앉아 있을 때 정우진이 거의 놀란 듯 말했다. 오늘 걸음걸이가 달라지셨어요. 마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내려놨어요. 나는 대답했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평온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들었다. 저녁 무렵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다. 김 선생님, 미리 알려드리는데 따님이 1시간마다 원무과에 전화해서 상태와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가능성을 묻고 있어요. 저는 모두 선생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아주 끈질기네요. 고마워요, 윤서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직접 오면 오늘은 손님 안 받는다고 전해주세요. 30분 뒤 전화기가 마치 내가 더 단단히 일어선 것을 느낀 듯 살아났다. 수진아, 나는 바로 받았다. 마음이 끓어오르기 전에 고요할 때 말하는 것이 나았다. 왜 저를 못 들어오게 해요? 인사도 없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딸이에요. 어머니 상태를 알 권리가 있어요. 내 상태는 계획대로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재활 운동, 얼음찜질, 수면. 내 권리는 너 자신을 돌보는데 충분해. 내 상태가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 독립적인 척 그만하세요. 그녀는 거의 씩씩거렸다. 약에 취해서 저한테 반감을 갖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란 이모죠? 아니면 그 변호사예요? 나를 조종한 건 너희의 말과 행동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무릎의 통증과 너희의 우리가 간병인도 아니고라는 말이었지. 수술 전 절개를 앞둔 수술실처럼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이렇게 하죠. 수진이 꿀처럼 달콤하지만 손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쇼는 그만하고요. 계좌 풀어주시면 우리가 다 갚을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내 깨끗한 시작은 이미 시작됐어. 내가 말했다. 그건 경계선이라는 모습이야.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정할 때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건 복수예요. 그녀가 숨을 내뱉었다.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나는 불안 없이 잠자는 게 좋아.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굴욕감 없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협탁에 놓았다. 손이 떨린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변명 없이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었다. 밤은 에어컨의 익숙한 웅웅거림과 간호사의 드문 발소리와 함께 평온하게 지나갔다. 아침에 이성훈 박사가 직접 와서 수술 부위를 보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칭찬하며 교과서대로라고 말하고는 떠나면서 거의 아버지처럼 덧붙였다. 아무도 당신의 자립심을 치료하게 두지 마세요. 오후 무렵 한 변호사가 여전한 서류 가방과 집중된 표정으로 나타났다. 소식은 2가지입니다. 그가 말했다. 첫째, 퇴거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집행관이 동석했습니다. 소란은 있었지만 절차에 따라 물건을 다 빼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꽉 조이는 붕대를 푼 것처럼 명치 어딘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둘째, 은행 지점장이 전화했습니다. 최진혁 씨가 와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신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경비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은행에 추가적인 필터링을 요청했고 위조 시에 대비한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한 변호사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마 우리는 이제 막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네요. 하루는 일과로 지나갔다. 복도를 걷고 얼음찜질을 하고 병동의 이웃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누군가는 숟가락 잡는 법을 다시 배웠고 누군가는 가족의 배신 후에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다. 나는 예기치 않게 내가 늙은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건 다른 것이었다. 저녁 무렵 윤서연이 다시 노크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내가 야간 근무 때 너무나 잘 알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김 선생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래층에 수진 씨가 와 있어요. 혼자가 아니고요. 정장 입은 남자가
가족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딸의 권리와 긴급한 법적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며 즉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윤서연은 마치 위중한 환자가 있는 병실 문턱에 선 것처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문가에 서 있었다. 김 선생님, 그들이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딸의 권리를 내세우면서요. 정장 입은 변호사가 아주 자신만만해요. 나는 숨을 내쉬며 협탁이 전화기를 더듬었다. 한태준 변호사님께 전화 좀 걸어주세요. 내가 부탁했다. 그리고 경비실에도 알려주시고요. 저를 통하지 않고는 접근 금지라고요. 한 변호사는 몇 분 뒤에 다시 전화했다. 저 지금 아래층에 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서 그들과 이야기할 테니 위로 올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차분하게 계십시오. 내가 정우진이 알려준 호흡법대로 숨을 쉬는 동안 머릿속은 수술 준비실의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을 때처럼 고요했다. 10분쯤 뒤 윤서연이 다시 들여다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갔어요. 변호사는 뭐라 중얼거리고 수진 씨는 소리쳤지만 한 변호사님이 정신과 소견서와 개입 금지 신청서를 보여주니 통했어요. 전화기가 반짝였다. 수진. 나는 받았다. 더 끌 이유가 없었다. 서류 뒤에 숨어 있네요. 대뜸. 우리는 어차피 우리 권리를 찾을 거예요. 숨는 게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치료받는 중이야.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준비가 되면 그때는 이야기할게. 지금은 아니야. 외로워질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쏘아붙였다. 나는 외로울 준비는 되어 있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을 살 준비는 안 되어 있어. 전화가 끊겼고 갑자기 아주 평온해졌다. 마치 이 방을 스캔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치워버린 것 같았다. 그 후 며칠은 일정대로 흘러갔고 그 일정은 어떤 연설보다도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정우진은 내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잔소리했고 이성훈 박사는 교과서대로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병동에 새로운 소식들을 가져다 주었다. 미라는 매일 저녁 들러 내가 여기서 출장 사무실을 차린 것 같다며 웃었다. 나는 녹고 있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정직한 아니요, 하나의 올바른 내를 통해 수술 후 6주가 지나 나는 퇴원했다. 조르거나 지겨워서가 아니라 상태가 그럴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손에는 추천서, 운동법, 연락처, 일정표가 들려 있었다. 미란이 짐 싸는 것을 도와주었다. 윤서연이 안아주며 말했다. 손님으로 놀러 오세요. 지시하러 말고 정우진이 윙크했다. 다음 목표는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입니다. 이성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연민은 필요할 때만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것도 배워야 하는 것이었다. 집은 고요함과 맑은 공기로 나를 맞았다. 한 변호사가 미리 청소 업체를 보내 먼지를 닦고 환기를 시켜두었다. 그리고 마치 너무나 시기적절한 영화처럼 계단에 한 소리가 여행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가 일어나 어색하게 안았다. 괜찮으시다면 몇 주만 할머니 댁에 머물러도 될까요?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렴.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방 비어 있어. 열쇠는 못에 걸려 있고 둘이 사는 생활은 저절로 자리를 잡았다. 한솔이는 점심때까지 잤다. 나는 아침에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돌았고 낮에는 운동을 했다. 저녁에는 샐러드를 만들며 예전에는 볼 시간이 없었던 영화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허세나 드라마 없이 그저 느끼는 것을 말하는 법을 배우며 눈에 띄게 성장했다. 나도 그랬다. 사흘째 되던 날 그가 말했다. 엄마가 와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약속한 건 아닌데 혹시 소리치지 않고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잠시 침묵하며 손목이 아닌 머릿속의 맥박을 확인했다. 내일 이 시에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그 시간에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내 짐이 아니야. 그는 어른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서 수진의 모습뿐만 아니라 무언가 나를 닮은 그저 침묵을 견딜 수 있는 단순한 능력을 보았다. 수진은 제 시간에 왔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분노는 조심스럽게 갈무리 되어 있었다. 나는 의자 두 개를 마주 보게 놓고 그 사이에 중립지대처럼 차를 놓았다. 꾸미지 말고 얘기하죠.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엄마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내가 대답했다. 오랫동안. 그리고 그만뒀어.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녀는 항상 우리 위에 관대함을 갈고리처럼 걸어두었다고 했고 나는 보지 않기 위해 돈을 냈고 말해야 할 때 침묵했다고 했다. 그녀는 고작 한 번의 다툼 때문에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했고 나는 그 다툼은 그저 마침표였을 뿐이라고 했다. 우리는 가끔 같은 생각에 도달했지만 대부분은 엇갈렸다. 포옹도 안도감 섞인 결말도 없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말했다. 최서방이랑 이혼해요. 그게 엄마 마음을 편하게 한다면 그러세요. 마음 편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이혼도 경계선이야. 단지 다른 종류일 뿐이지. 마지막에 그녀가 일어섰다. 그럼 저한테 모든 걸 거절하시는 건가요? 나는 너의 지갑과 화풀이 대상이 되기를 거절하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기능이 아닌 사람으로 볼 때, 그때는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두고 보죠. 그녀가 말하고 떠났다. 나는 주전자가 식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우리가 보살핌을 통째로, 의존을 사랑으로 부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생각했다. 아팠다. 하지만 숨을 쉰다면 고통으로 죽지는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 환자 지원 서비스에 지원서를 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필요하고 사람이 접수처를 이마로 들이받을 힘조차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뒤 면접 제의를 받았고 면접 후 이 시간 만에 나는 제안서를 들고 본관을 나왔다. 주 3회 근무, 중증 환자 동행, 정신없는 가족들과의 상담. 나는 익숙한 복도를 걷다가 문득 마주오는 수진과 마주쳤다. 흰 가운 청진기, 겨드랑이에 낀 서류철. 우리는 마치 좁은 길에서 옆으로만 비켜갈 수 있는 것처럼 몇 걸음 떨어져 멈춰섰다. 여기 계세요? 그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월요일부터 주 3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 부서는 아니니까. 그녀는 짧게 피식 웃고는 옷깃을 바로잡았다. 다음 달에 이혼 확정돼요. 그녀는 내 어깨 너머 어딘가를 보며 말했다. 유감이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우리는 잠시 더 서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적어도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불편한 장면 만들지 않기로 약속이나 하죠. 커피 한 잔? 그래요. 내가 말했다. 약속하는 건 내가 잘하지. 그것은 휴전도 아니었고 화해도 아니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우리 둘 다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자 책임져야 할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저녁에 한소리와 나는 태국 쌀국수를 시켰다. 그는 내가 신세대라며 웃었고 나는 그가 대식가라며 웃었다. 램프 불빛 때문이 아니라 집안에 아무도 편안한 침묵과 공짜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밝았다. 그저 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후는 일상이었다. 나는 다시 일터로 나갔다. 사람들을 CT 촬영실로 안내하고 가족들에게 진료 일정이 음모가 아니라 물류라는 것을 설명하고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부분의 말보다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끔 생각한다. 그때 그날 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내 옆에 누군가 앉아서 괜찮다고 말해줬더라면 이제 나는 허락이나 대가 없이 나 자신에게 그 말을 해준다.
최서방에 대해서는 건너들었다. 다른 도시로 갔고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다. 수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새로운 수술 야간 근무. 누군가는 칭찬하고 누군가는 험담했다. 우리는 가끔 짧고 중립적인 안녕하세요를 주고받았다. 어느 날 그녀가 멈춰서서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나도.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솔이는 여름 내내 머물며 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고 나는 그의 대학 과제를 도와주었다. 8월에 그는 학교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냉장고에 메모를 남겼다. 사랑해요. 전화할게요. 그 메모는 아직도 붙어 있다. 약속이 아니라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사랑은 송금이나 차용증이 아니다. 위협으로 얻어낼 수 없지만 보살핌과 정직함으로 키울 수는 있다. 여기에 교훈은 아침 운동처럼 간단하다. 경계 없는 관대함은 주는 사람과 받는데 익숙해진 사람, 둘 다를 잠식한다. 경계선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다. 여기가 내 선이야. 이 너머로는 안 돼. 하지만 이쪽에서는 오랫동안 곁에 서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늦었다는 건 없다. 무섭고 외롭고 수십 년을 잘못 살아왔다고 인정하기 어색할 수는 있다. 하지만 늦은 것은 아니다. 나는 밤에 창문을 닫고 혹시 몰라 협탁에 지팡이를 세워두지만 점점 더 지팡이 없이 걷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게는 이제 완벽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이 있다고. 허세도 꾸며진 모습도 남의 시나리오도 없는 삶. 그리고 아시는가? 내 나이에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들린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어디에 사시는지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